김광진의 시사정비소. 시사정치 팟캐스트의 안티에이징. 듣다 보면 혼이 정상화되는 방송. 오늘도 뉴스와 썸 타는 두 남자의 수상한 정비소 문을 엽니다. 저는 서울말 쓰는 꿀잼 김광진입니다. 하트 유발자 정주식입니다. 예. 계속 장 PD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혼이 정상화되는 방송을 위해서라도 빨리 장 PD님의 건강이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장 PD님 빨리 돌아오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셨던 분입니다. 예고가 나가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 궁금증들을 달아주시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김현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와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광진 의원하고 한방 쓰는 김현입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요? 정확히는 제가 네. 김현 의원님 집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네. 사무실 여의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저도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예. 네. 일단 오셨으니까 저희 시사정비소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 시사정비소 출연한다고요. 김광진 의원 얼굴 오늘 이 사무실에서 며칠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이고요. 어제는 김광진 의원이 1년 전에 필리버스터로 대한민국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그렇죠. 날이었고요. 전 세계가 정말 필리버스터는 이런 거다 했던 날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필리버스터의 기록을 깬 김광진 의원에 이어서 저는 오늘 컷오프 된 것을 확인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한 날이 저는 오늘입니다. 1년 전에요. 그리고 지금은 문재인 후보 상황실 부실장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미애 대표의 특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아주 상큼하게 시작이 그러게요. 되네요. 컷오프 1주년을 맞이한 특집 네. 방송으로. 근데 컷오프 1주년인데도 1주년이 지나고 나서는 뭔가 엄청 많이 가지셨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는 추미애 대표 대변인 했는데 특보도 아니고 뭐 부특보도 아무것도 없고 근데요. 아무것도 없고 그 사이에 이 김광진 의원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여는 미래 예. 거기에 강연하고 그다음에 뭐 조직 사업 하시고 김광진 의원님은 당직 하나가 없어. 당직 그러니까 하나.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니 네. 우리한테 처음에는 자기가 문재인 대표 최측근이다. 내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막상 캠프가 꾸려졌는데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 하시나요? 비밀 사업 하고 있어요. 다 맞잖아요. 스몰피. 아무도 몰라. 저는 뭘 알아요. 하는지. 저는 알아요. 그런가요? 네, 곧 조만간에 캠프 직책 맡으실 겁니다. 그렇군요. 대표한테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맨날 저랑 같이 쓴소리예요. 쓴소리 담당이어가지고 대표님이 싫어하시나 봐요. 큰일 났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네. 자, 기왕에 이제 말씀을 시작하셨으니까요. 캠프의 상황실 부실장 이제 이런 직함을 맡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많은 분들은 상황실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네. 부실장이라고 하면 정말 어떤 역할 자체가 있는 건가. 또 특히나 정치권에서 보면 뭐 실장, 본부장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역할이 네. 있는데 붙자 들어가는 사람 치고 별로 일하는 역할이 잘 없다라고 네.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네. 어떤 자리인가요? 사실은 종합 상황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캠프 안에 7개 본부가 있고요. 그 7개 본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조직, 그다음에 비서실, 전략, 홍보, SNS, 미디어. 미디어, 하나가 뭐죠? 총무. 네. 정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정보. 근데 총무는 뭐 그냥 심부름하는 데니까요. 그 7개 본부 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소통되는지와 함께 바깥에서 벌어진 일, 긴급한 상황이 네.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점검하고 그 촘촘히 챙기는 일이 종합 상황실이고요. 거기에 이제 위기 대응하는 팀도 있고, 그 다음에 현안 대응하는 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략도 수립하는 게 있는데, 저는 아마 제가 이제 2012년도에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연루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강기정 의원이 종합 상황실장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외부에서 좀 그 선거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소지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들여다보는 일이
부실장의 역할이고요. 이렇게 이제 캠프가 어떻게 구성돼서 운영되는지 또는 문재인 후보가 어떤 전략으로 이번 대선에 임하는지를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그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부실장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무실에 박혀가지고 24시간 컴퓨터랑 씨름하는 일이 아니고요. 부실장이 네. 막 10명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한 6명. 네. 많긴 많구나. 왜냐하면 현역 의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그 파트별로 뭐 네. 조직을 담당한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특히 엊그저께 그 발족식을 했는데 안보 포럼이라고요. 네. 그 이번 대선이 아마 일자리 문제와 안보 문제가 가장 그 국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잘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번으로 보면 일자리 그다음에 안보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안보에 무능했고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김광진 의원이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안 여줘 안보 포럼에. 왜냐면은 알아서 어련히 잘할까 이런 것도 안보 있고 포럼에 안 여줘. 나 뭐 직책을 맡기면 문제가 있나 봐. 아, 큰일 났어. 너무 잘 싸워가지고 어르신들이 조금 좀 부담스러워하나요? 뭐 그건 아니고 제가 열심히 김광진 의원에 대해서 세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진짜 안보 포럼을 따로 만들어야겠어. 네. 청년 안보 포럼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 기왕에 나왔으니까요. 이 방송 듣는 분들이 저도 그렇고 좀 헷갈리는 직책이 있어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실장이라고 하는 강기정 의원이 하는 상황실장이 있고 또 송영길 의원이 하는 그 종합선대본부장. 본부장. 네. 그러면 그 두 사람이 거의 똑같은 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똑같지 않고요. 본부장은 그 누가 더 본부가 높은 사람입니까? 송영길 의원이 더 높죠. 그래요? 네, 더 높고 그다음에 강기정 의원은요. 사실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청와대 시스템으로 보면 비서실장이 있고 그다음에 국정상황실이라는 게 있어요. 네. 국정상황실은 그 이제 하부 단위가 워낙 많죠. 뭐 군도 있고 국정원도 들어오고 검찰 그다음에 행정부의 각 파트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유기적으로 잘 이제 실무적으로 관장하는 게 이제 상황실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위에 이제 비서실장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캠프 안에 비서실 또 임종석 비서실장이 있지만 대선이라는 그 선거는 굉장히 큰 선거거든요. 저희가 네. 투표소만 하더라도 19,000개가 이제 해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거이만큼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위원장이 253개 네. 지역위원회잖아요. 그거는 이제 공조직이 그렇고 이제 뭐 직능 조직도 있고 부분별 조직도 있고 이제 이런 제반의 조직들이 잘 작동되는 거를 조직본부에서도 하지만 조직본부가 또 사고 없이 되는지를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챙겨보는 일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되나 민원실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러니까 빨리 제 민원부터 좀 해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 자. 종합 상황실이 그 외부적인 어떤 위기에 대응하는 역할도 한다 하셨는데 네. 어제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 문재인 캠프의 어떤 예비 내각 뭐 이런 그거는 리스트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어저께 김경수 대변인이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법률 자문을 지금 구하고 있고요. 네. 이제 곧 조만간 이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그러니까 최초에 유포한 사람, 그다음에 날른 사람까지 포함해서 근데 책임을 정확하게 묻겠다는 예비 거죠. 내각이라 그러면 약간 장 차관 인사를 이렇게 쭉 네. 기사화했으면 그래도 예비 내각이라고 하는 말이 근데 맞을 것 같은데 어제는 그냥 캠프에 있는 사람들을 청와대 직제로만 바꿔가지고 그냥 막 아니에요. 이렇게 쓴것 장관도 같아. 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도 있는데 매우 소상히 아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청와대 그 이제 명단 나온 걸 보면 그 분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고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잖아요. 그러면은 인수위가 없는 게 되기 상태여서. 때문에 청와대는 바로 그 파트,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개의 파트는 바로 업무를 봐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 해당되는 수석과 실장에 대한 거고요. 이제 사람을 김현 의원이 빼더라도 없던데. 그는 정말 다행입니다. 저를 보호해 주셔서 그분한테 정말 감사한 게 그게 어찌 보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견제를 받게 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검증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리스트에 오르면 안 되는 거죠. 안 대부분. 된다고 보기보다는 어쨌든 구설수에 오르는 거고 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군가를 그렇죠. 보면 만든 사람이
알 수 있다 누군지.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걸 명단을 보고 이게 이제 문재인 후보를 음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주변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자리 욕심 반드시, 때문에 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예. 이건 반드시 확인을 해서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안 생기게 캠프가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네. 대응을 지금 상황실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러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위가 없고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안은 다 짜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요. 탄핵이 인용되고 경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후보도 확정이 안 됐으니까 후보가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후보가 등록해서 캠페인을 해야 되고요. 후보가 되는 순간 캠프에서 주도적으로 대선을 치르는 게 아니고 당과 의논해서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이미 있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확정되는 분이 당과 선거를 같이 치러야 되고요. 그런 이제 이후의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캠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당에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거론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과 캠프를 또 이간시키는 걸 수 있고요. 캠프 안에서는 열심히 하는 분들이 뭐지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보면 굉장히 아주 불순한 사람이 만든 추 대표께서 지난번에 선거 출마할 때 공약 중에 하나가 이 내각에 대한 추천권 이런 것도 정당이 네.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정당의 문화를 만들겠다라고 했으니까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사실 오늘의 이슈 점검의 주 테마는 김현 의원님 하면 이제 국회의원 19대 국회의원 김현의 모습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김현 의원님 생각할 때 직함 중에 하나가 참여정부 청와대 춘추관장이라고 네. 하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참여정부 시절과 지금 뭐 앞으로의 우리 언론 정책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춘추관장이라고 하는 곳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먼저 좋을 것 같아요. 춘추관장은 기록을 하는 곳이다라고 해서 춘추관입니다. 춘추관은 노무현 대통령 이전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그 청와대의 맨 초입에 만들어진 건물, 독립 건물이에요. 3층짜리 독립 건물이고, 우리가 이제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청와대를 관람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청와대를 관람할 경우에 춘추관을 통과해서 이렇게 청와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경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일반 관광객들이 거쳐갈 수 있는 거쳐갈 수 있는 공간이네요. 공간이 예. 춘추관이고 여기는 청와대를 취재하는 출입 기자들이 상시적으로 그 프레스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레스센터예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을 하는 프레스센터고요. 여기는 대략 한 150에서 200명 가량 그 취재 기자와 그다음에 영상 사진 기자들이 그러니까 그 취재를 위해서 이제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춘추관장은 그렇게 등록되어 있는 기자들과 함께 한솥밥을 먹고 그분들의 취재 편의를 제공해 주는 역할이 춘추관장이고 그 이전의 정부에서는 대부분 남성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명박근혜 정부 때도 아마 다 남자가 춘추관장을 했는데 그렇게 보면 현재까지 그 대한민국의 그 정부 탄생 이래로 최초의 여성 춘추관장이자 아마 현재까지는 마지막 여성 춘추관장일 것 같습니다. 예. 춘추관장이 왜 남자가 하냐면 좀 이렇게 기자들이 거칠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청와대라는 것이 과거의 습성으로 보면 언론사와 그 청와대의 어찌 보면 가교 역할을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술도도 같이 먹고 민원을 하고, 민원을 예. 해결하는 곳인데 술도 먹고 옛날에 뭐 골프도 치고 그리고 뭐 더 심지어는 뭐 등등이 있는 곳이죠. 근데 그거를 노무현 대통령은 다 없앴죠. 골프 접대 없앴고 양주 폭탄을 못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최소한이 소주 폭탄이고 그다음에 기자들과는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성이 해도 적합할 수 있겠다라고 대통령이 여러 사람들을 추천을 받았는데 그 여성이 해도 되고 그다음에 나이 어려도 상관없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셨어요? 38이었어요. 그러니까 38. 근데 뭐 이해찬 총리는 36살에 최초에 국회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는 38 31 했어요. 31. 31 때 잠깐만 말이 더듬어지. 31 때 청년 비례대표가 됐는데 그 비례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해찬 총리가 혁신과 통합과 이제 당이
합치면서 청년 비례대표를 그 직접 선출하는 그 방식으로 제안을 했고 그것을 당에서 이제 한 건데 어쨌든 제가 이제 최초의 여성 춘추관장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전한 긴장 관계로 언론인과 이제 해야 된다 그러고 가판을 없앴죠. 저희가 가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이제 인터넷상으로는 볼 수 있는데 그때는 가판이 종이로 다 만들어져서 네. 동아일보 길 앞에 사옥 붙이는 앞에 거. 예. 아니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광화문 인근에 정부와 기관 그다음에 기업체들한테 배포를 해요. 아, 그게 그렇군요. 저희는 그냥 가판이라 그러면 언론사 앞에 가면 펼쳐놓잖아요. 붙여가지고. 아니고요. 그게 가판인 줄 알았어요. 그게 이제 16개 언론사가 미리 신문을 찍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신문이 나오면 그 전날 6시에 신문이 이미 나와요. 그래서 이 신문이 1차가 나오는 거를 그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지방판이 또 있는 거예요. 네. 지방판으로 이제 배달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새벽 4시에 광화문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을 굉장히 여러 번을 찍어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설익은 밥. 그러니까 미리 이 신문을 만들어내서 눈치 보게 만드는 거죠.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과 관련된 보도가 잘못된 보도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러면은 기업체의 홍보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 언론사를 찾아갑니다. 그 기자를 찾아가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밥 사고 술 사고 촌지 주고요. 그런 문화를 만들었던 게 가판이에요. 신문에서. 그래서 그걸 없애는 추세가 우리가 정부를 그러니까 정권 교체하기 전에 네. 한두 군데서 그것을 없애는데 청와대가 그걸 안 보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가판을 안 보겠다. 네. 그렇게 되니까 정부 기관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 가판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신문의 내용이 잘못 나오면 정정 보도를 요청해라. 법적으로 해라. 그리고 밥 사고 술 사지 마라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언론 문화를 새롭게 바꾼 게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는 다시 회귀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한번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계속 그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 그래서 같으세요? 이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취재 시스템을 바꾸겠다. 그러니까 그 브리핑 제도를 없애고 방문 취재가 허용하죠. 사무실 허용 방문해서 대면 취재가 가능토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놔뒀어요. 그러니까 노무현을 다 없애라라는 게 당시 이명박 정부의 기조였는데 유일하게 그 노무현 정부가 했던 것 중에 취재 방식은 그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식이 가장 선진화된 방식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이런 거죠. 김광진 의원이 국회의원인데 김광진 의원이 집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 안에 기자들이 들어와서 책상 위에 있는 자료들을 봐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져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몇 날 며칠 몇 시에 약속해서 올 수도 있지만 그냥 뭐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는 부지불식 간에 형성이 될 수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어떤 일들이 많았냐면 뭐 그 정부에서 추진하는 추진 단계, 검토 단계 이런 것들이 언론에 흘려 나가서 보도가 돼서 그것이 이제 막 검증이 되기도 하고 뭐 그 또 중단이 되기도 하고 이랬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겠다고 해서 했던 방식이 취재 선진화 방식이 이제 브리핑 제도. 그러니까 국장이나 차관들이 나와서 또는 공보관들이 나와서 브리핑 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질의응답을 받고 그리고 사무실 허용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 기자들이 볼 때는 불만일 수도 있지만 외국의 사례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렇게 이제 결론을 근데 내린 거죠. 말씀하셨던 내용에도 들어있지만 사실 참여정부의 언론 정책에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기자실 폐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각인돼 있잖아요. 네, 네. 그것이 과연 기자실을 폐쇄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 드세요? 기자들이 외려 그거는 이제 뭐 반대도 있었지만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자료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뭐 지금도 그런 담합이 있는지는 제가 뭐 확인은 안 해봤지만
소위 영향력 있는 매체를 우대하고 음. 그렇지 않은 매체들은 좀 홀대받는 게 있었어요. 국방부도 맨날 조선일보하고 연합한테만 줘. 네, 요즘도 그러니까 기사를. 예전에는 그런 게 사실은 특종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예. 저희 때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기자실을 폐지했다라고 보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종합청사 안에 지금 예를 보건복지부 담당하는 기자가 있다 그러면 브리핑 룸이 있고 송고하는 부스가 다 있어요. 그런데 사무실에 뭐 무시로 들락거리어서 취재하는 방식보다는 브리핑 룸에서 네. 와서 이제 그 공직자가 와서 취재에 응하고 음. 그다음에 자료를 제공해주고 공평하게 취재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자실을 없앴다기보다는 브리핑 룸 그다음에 기자실 있어요. 네, 없지 않고 있고요. 옛날처럼 그 이제 몇몇 언론사만 이제 출입하는 제도를 없앴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문협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방송협회. 기자실이 폐쇄됐다라고 하는 건 너무 안 맞죠. 과도한 네, 그렇죠. 얘기네요. 네. 예. 언론 선진화 정책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들이 시행됐을 때 춘추관장으로 계셨었나요? 네, 추측관장이었어요. 그 30대 여성 춘추관장으로 최초로 일을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자들이 상당히 거칠기도 하고 참 다루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더 거칠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건가요? 촘촘해죠, 촘촘. 그래서 그러니까 30대 여성 춘추관장으로서 초반에 좀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제가 춘추관장은 아니었고요. 네네. 제 앞에 세 분의 춘추관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만수 부천시장이 첫 춘추관장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었고 제가 네 번째였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수식어를 하나 더 붙이면 최장수 춘추관장인데 사실은 저는 이제 기자들하고 청와대에서 처음 만난 게 아니고 네. 그 당의 공보실에서 이제 그렇죠. 부장, 네. 부국장, 부대변인 이제까지 하면서 이제 춘추관장을 한 거거든요. 행정관 춘추관장을 하는데 외려 여성들이 홍보 파트는 여성들이 더 강세해요. 세계적 추세로 보면 제가 이제 대통령님 행사를 이제 해외 순방 행사를 가게 되면 먼저 이제 선발이라고 해서 답사를 가거든요. 그럼 상대 파트너가 대부분 여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촘촘하게 챙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토씨 그리고 뭐 왜곡 잘못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마케팅도 요즘은 여성 취향에 맞춰서 마케팅을 하잖아요. 상품을 만들어서 가장 주 고객이 책이나 상품을 구매하는 게 인터넷으로 구매하는데 대부분 엄마들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사실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엄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밥을 삼시세끼를 같이 먹습니다. 아침, 네. 점심, 저녁을. 춘추관에 식당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리고 어려웠던 점은 이제 춘추관 말고 이제 청와대 안에 있는 분들은 뭐 조선일보 보도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정정보도 요청을 세게 하고 왜 네. 춘추관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 제대로 못하냐라고 얘기하면 통제를 하라는 것 내지는 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하라는 건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분들하고 뭐 그럼 기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기자들은 춘추관장은 기자편에 서야지 왜 청와대 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냐 이제 이러면서 제가 어려웠던 점을 이제 저희 여사님한테 한번 여성 네. 행정관 비서관들하고 이제 점심 먹는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저는 경계인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관계자들은 저를 기자로 보고요. 네. 기자들은 저를 청와대 관계자로 봅니다. 그러면서 정보도 없다. 뭐 그것도 모르냐. 그리고 구박을 해요. 그래서 전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를 비우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울었어요. 저는 혼자. 전혀 안 우실 것 같은데요. 저 많이 울었어요. 네. 왜냐하면 초기에 대변인이 여성이었는데 그분이 인수위나 캠프에 합류를 하지 않았던 분이었어요. 네. 아나운서 출신의 여성 대변인인데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이나 정책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상태의 대변인 되시니까 기자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상황을 했고 그분도 대변인을 안 해봤으니까 네. 좀
언론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못 풀었어요. 그 네. 중간에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죠. 사실은 대변인이 남들이 보면 그냥 잘 읽고 아나운서처럼 그 무대에서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일종의 서비스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 기자들을 노동자구나. 기자들을 네. 잘 이렇게 해결해주고 케어해주고 그러니까 취재에 그러니까 뭐 김광진 의원도 대변을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국회에 출입한 등록돼 있는 기자가 한 800명 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당에 등록되어 있는 기자 숫자가 한 400에서 450명 가량 되는데 그 기자들이 쏟아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화를 한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는 뭐 카톡방 만들어서 소통하고 뭐 부대변인이 여러 명 있으니까 파트별로 뭐 종편 담당 부대변인 뭐 인터넷 등등 신문 예 그렇게 하는데 대변인은 그 기자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가려운데도 긁어줘야 되고요. 불평 불만도 담아서 다 소화해내는 네. 아주 만능 일꾼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가장 힘들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건전한 긴장관계라는 게 말이 좋아서 건전한 긴장관계지 기자들하고 그 사안을 놓고 첨예하게 부딪히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울기도 많이 울고 예. 그랬죠. 그 건전한 긴장 관계가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하셨다 했는데 이번에 박근혜 정부의 그 언론 대응을 보면 이 건전한 긴장 관계가 전혀 유지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속 관계죠. 종속. 그렇죠. 예. 일례로 청와대 기자들이 정말 이상할 정도로 질문을 안 하잖아요. 이게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궁금해요. 저도 나중에 좀 확인이 필요한데요. 네. 이명박 정부 때부터 기자들이 수능 순치가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법 처리되면서 종편이 출연하고 이명박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기자들도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그렇게 얌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질문하고 답변하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그게 훨씬 더 노골화됐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라고 봤더니 공영방송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MBC가 네. 이제 어저께 김장겸 그 정치부장 출신이 이제 사장이 됐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떡고물을 주둔 거죠 방송을.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정상적인 언론인들은 잘라내고 해직시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탄압하고 그다음에 당근을 같이 쓴 거죠. 그래서 지금 청와대 출입 기자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사의 네네.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영원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 결과 이전에 놓고 보면 지금 최순실 사태를 보면 총선에서 야당이 패배해서 100석 미만으로 의석수를 갖게 되면 문재인 대선 후보는 집으로 가야 되고요.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로 해서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던 것이 정부 여당과 일부 야당에서의 그 사실은 담합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근데 그걸 국민들이 용케도 저희를 구해준 거죠. 그래서 네. 123석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얻게 됐고 정의당이 6석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38석 해가지고 야대를 만든 야대 거죠. 국면으로 만들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지. 안 그랬으면 지금 언론의 환경, 기울어진 언론의 환경과 여대 근데 야소였다면 또 국민들이 생각하고 염려하는 건 이 힘 빠져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냥 수첩도 갖고 오지 마세요, 노트북도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와가지고 있던 그 기자들이 다음 우리 민주정부가 또 들었으면 완전 또 벌떼처럼 질문하려고 그러고 왜 이렇게 그 언론 탄압하냐 그러고 막 예칠 거 아니냐라고 네네. 하는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래서 그러한 예 중에 하나가 최근에 보면 문재인 대표의 언론 정책이 너무 탄압적이다 뭐 하는 걸 관련해서 수행하는 기자들이 성명서를 막 내기도 하고 막 했다고 하는데 성명서 낸 건 아니고요. 이제 사건이 좀 있었고 저는 첫 번째로는 현장에 문재인 후보 측에 수행했던 분들 그다음에 현장을 5명밖에 기자가 없었는데 엉켜서 취재가 제대로 안 됐다. 이거는 귀책 사유는 저희 쪽에 있다. 캠프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현장의 기자들은 제가 이제 그 일 벌어지고 나서 기자들 만나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동고동락이다. 그리고 종군 기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기자분들도 유권자다. 그리고 유권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공정하게 보도를 해 주시라.
그리고 불편함과 불만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종군 기자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청와대 춘추관장으로 있을 때 아르비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그 전쟁 그렇죠. 지역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출입했던 청와대 기자들한테 보안을 요구했고요. 100% 보안이 유지가 돼서 무사히 다녀왔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전쟁터에 같이 가는 기자는 종군 기자예요. 그리고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항상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다. 테러로부터 노출이 되어 있고 그래서 대통령의 테러를 보호하는 사람이고 경호를 같이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동료의식을 가져달라. 그러니까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언론인도 같이 가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비판은 받고 겸허히 수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그 후보와 이 일체감을 갖지 않으면 후보를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비난하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캠프는 언론인과 정말 밀접하게 그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좀 해야 되고요.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농도가 지금 현재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잘못을 눈감아서 온 거기 때문에 비판받고 비난받아야 되는 거죠. 네. 우리 지금 현재 아직 저희가 뭐 집권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각 후보를 취재하는 기자들은 그 후보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떤 고민과 번뇌와 생각과 철학을 갖고 있는지를 전달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잘못을 비판하는 거죠. 가도하면 그거는 정정하고 바꾸는 문제. 그게 건전한 긴장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분들이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 안희정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거가 많이 눈에 띌 수 있지만 언론의 기능 중에 하나가 그 기능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것은 저희가 수용하고요. 팩트가 틀리다라는 것이 있을 때는 가감 없이 우리 김강진 의원이나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 투쟁에는 앞장설 겁니다. 예. 틀린 기사는 저희는 못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당당하게 대응하자라는 게 저는 노무현 대통령한테 배웠고 또 이해찬 의원한테 배웠던 겁니다. 그 틀린 기사의 대부분이 어찌 보면 이제 종편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미디어법의 문제점들은 뭐 많이들 아시니까 더 재론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차기 정부에서는 이 미디어법이나 종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고민해 나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들은 좀 있으세요? 저는 첫 번째는 언론인들의 자정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예전에 보면 정부를 수립하면 낙하산으로 많이 가요. 특히 공영방송이나 아니면은 정부의 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YTN, 연합뉴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에 가는데 저는 그거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사 언론인 출신이거나 뭐 그렇게 전문 영역에 있는 분들이 역할을 맡는 게 맞는 거고요. 첫 번째. 그걸 위해서는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 자기 문제는 그 언론사에 있는 분들이 가장 정확히 알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편의 문제는 사실은 심사하는 그 구조가 이미 편파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그다음에 정당에서 임명하는 숫자가 이미 편파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이 입김이 적용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구성비를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지금 언론법 개정인데 지금 현재 있는 바른당과 자유당에서 바꾸는 걸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왜 저러나 그러면은 지금 이 구조로 가져가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부의 입장이 거의 100% 다 수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정하려고 그러는데도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집권할 거라고 생각하나? 뭐 그럴 수도 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편의 부분은 그 특혜를 더 이상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종합 편성의 기준에 부합하는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뭐 뉴스도 예능이고 그다음에 탈북자 몇 명 데리고 방송하는 것도 뭐 드라마고 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따라서 3년 후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종편 심사가 있고 그 이후에 3년 뒤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준에 부합하게 하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에 충실하게 현재 법은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요. 제대로 된 법망에서 종편 문제와 언론 문제는 접근하면 되고 특히 이제 지역 언론 같은 경우가 저희가 그 지역 언론 육성법을 이제 참여정부 때 했었는데 지역 언론이 굉장히 지금
이 중앙 언론사와의 균형이 안 맞아요. 그리고 지역 언론 안에서도 좀 그 광고 문제가 제대로 안 되기 네. 때문에 그 편향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되는지를 한번 그러고 보니까 민주정편이라고 하는 방송의 네. 법적 대표로 계시는 거잖아요. 네. 예. 댓글단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정치 오락관보다 낫더라고요. 비교할 걸. 죄송합니다. 정치 죄송합니다. 오락관은 정말 정말 전무후무한 저는 그런 방송은 처음 봤어요. 우리 정치 오락관이 있으니까 민주정편이 종합편성 채널이 되는 유일한 거예요. 맞아요. 나머지는 종합편성 아니, 채널이 근데 아니야. 우리는 종합편성 채널의 이름만 종편으로 딴 거지 사실은 편파보도예요. 네. 종일 편파 방송. 네. 아까 어찌 보면 박근혜 정부가 언론 길들이기에 그들 입장에서 보면 성공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 성공한 거죠. 네.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서 참여정부 때도 그랬고 이 차기 정부에서도 그런 유혹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성공했다는 건 권력의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잠깐만, 결국은 더해서 그런 의지를 가지면 그렇게 나쁘게도 할 수 있지만 또 우리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게 참여정부 때 집권하고 나니까 다 권력 내려놓고 막 뭐하고 해가지고 결국 또 흔들리기만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결국은 그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순간적인 사탕 발림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이 지경까지 그 추락시킨 거고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이 제대로 그 감시를 했다면 이렇게 국력을 손실시키고 갈등과 분열 때문에 16차 촛불 집회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언론의 기능은 정말 감시 기능이 제대로 돼야 되죠. 두 번째, 그럼 참여정부는 왜 정권 교체를 당했냐? 네. 정권을 뺏겼냐? 김대중 정부 5년, 참여정부 5년이고 10년 정부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는 그 다음에 대통령 할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실패가 있었던 거고 당시에 참여정부의 그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24%였어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러니까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참여정부가 마지막까지 그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했는데 결국은 대통령에 뺏긴 이유는 10년에 대한 평가에서 새로운 인물에 대한 주기설을 읽지 않습니까? 네. 그게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 이 이제 BBK 등 뭐 여러 그 검증받을 게 있었는데 더 이상 이제 재벌과 언론이 이 소위 진보 정권 민주진보 정부가 더 계승하는 것에 대해서 극악하게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정원에서의 공작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거의 대세론으로 굳어지니까 줄을 완벽하게 선 거죠. 그래서 여론도 그렇게 몰아갔던 거고 반면에 우리는 후보를 제대로 만들지 못함으로 인해서 네. 결국은 실패했는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그러면 권력을 왜 장악하지 못했냐. 권력은 장악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 기능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권력을 장악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5년 이후에 다음 정부까지도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보면 길게 보면 13년, 짧게 보면 10년이잖아요. 개헌이 안 된다고 보면 10년이고 개헌이 된다고 보면 13년의 정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놓고 우리가 플랜을 잡고 그 권력기관을 제자리에 놓고 적폐청산을 하고 그다음에 재벌들의 그런 이익들을 그러니까 편파적인 것들을 바로 잡는다. 그러니까 얘기했던 게 청와대, 국정원, 경찰, 재벌개혁, 그다음에 복지 문제, 일자리, 국방개혁 이런 중요한 아젠다에 대해서 정말 그 믿고 맡기겠다라는 확실한 믿음과 신뢰만 있으면 저는 13년 또는 10년 안에 이 일을 해내야 된다고 예. 봅니다. 네. 국정원 얘기를 하셨으니까 질문이 제가 드렸던 질문은 어떻게 하면 그 언론 권력을 장악할 수 있냐가 아니라 그런 유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권을 잡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그 감시 기능을 그분들이 굉장히 촘촘히 하시는 분들이죠. 언론의 반은 저희의 뜻을 존중해 주는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부패 권력에 대해서 늘 감시하는 언론이 네. 반은 있지만 부패 권력과 괴를 같이 하는 힘 있는 언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저희들을 그냥
놓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 말씀 참여정부 때처럼 토시 하나 잘못돼도 일면으로 기사를 쓰고 135면으로 거의 그냥 매일같이 우리 용어로 조져대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이라도 유혹에 응한다 싶으면 언론의 감시로부터 자유스럽지 않기 때문에 네. 절대로 될 수가 없다. 네. 그런 의지가 없다. 네, 네. 의지도 언론- 없고 네. 현실적으로 적으로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이걸 했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박근혜를 하는데 차기 정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안 합니다. 네, 안 그거 한다?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국정원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청와대나 아니면 여당으로서의 경험은 없는 상태이지만 의원님은 이제 그런 경험과 또 오랜 정당 경험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말로는 많이 얘기하고 하는데 또 막상 정권을 잡고 뭐 하면 국정원의 힘이라고 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일 것도 같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조금 좀 들려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난 4년간 국정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분 중에 하나이실 텐데 이번 선거에서는 과연 국정원은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라고 한 염려도 국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시는지. 일단은 상황실에서 가장 면밀히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정보기관의 이 개입이죠. 네. 그러니까 2012년도 뭐 여느 역대 선거에서도 다 개입을 했었는데 유일하게 다른 방식으로 개입했던 게 200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87년도는 뭐 야권이 분열해서 그때는 뭐 정보기관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거는 뭐 제가 잘 이제 대학교 4학년 때인데 야권이 분열하는 것만으로도 뭐 충분히 선거에 이길 수 있는 구도를 만든 거잖아요. 예. 그다음 92년도에는 이선실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97년도에는 총풍 사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2002년도에는 사실은 우리가 정부를 잡고 있을 때니까 국정원의 개입이 엄정 중립 적어도 그러니까 이제 그 집권하고 있을 때는 조금 그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네,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때문에 정보기관에서 가능성이 있는 쪽에 힘을 좀 실어주는 네. 편이죠. 그래서 중립적으로 있었던 거고 2002년도는 2007년도는 굳이 정보기관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로 그렇죠. 원사이드하게 이명박 대통령 그 후보가 이겼죠. 예. 이명박 박근혜 이 두 분의 경쟁이 치열했잖아요. 그 치열한 경쟁에서 어떻게 국정원이 개입했는지는 저희가 뭐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요. 네. 그런데 2007년도에 외려 당시 이제 저희가 정부를 잡고 있을 때 국정원과의 관계는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안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앞으로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직접 보고 안 받았고 그다음에 배석자가 있었어요. 네. 독대 보고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가공되거나 과장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정보가 들어오고 이렇진 않죠. 다만 200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정원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명박 쪽으로 붙은 거죠. 외려 될 것 될 것 같으니까. 같으니까. 인수위 때 그래서 당시 국정원장이 기억하시죠? 그때 당시 국정원장이 이명박 쪽에도 줄을 댔던 것이 차후에 밝혀지는 거잖아요. 인수위 때 보면. 그럼 지금 국정원은 어떻게 할 거냐고 보면 정권 교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국정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막 마음을 먹으면 막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그래서 있습니까? 두 번째, 그렇죠. 그러니까 부품 공작 가능하고 총풍 유발시키는 거 가능하고 우리가 남이가 92년도에 김기춘과 그때 당시 부산 시내에서 우리가 남이가 해가지고 그 공작을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역으로 이제 뭐 녹음 예, 도청. 도청으로 네. 몰고 간 것처럼 그러니까 이 뭐냐면 지금 국정원이 개입할 여지가 있느냐의 문제는 그 2012년도에 댓글 공작 같은 방식으로 하는 자의 문제잖아요. 예.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근데 그건 들켰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뭔가를 그런 고민하고 새로운 있지 않을까. 방식이 있을 것 같아서 상황실에서 면밀히 이 상황을 체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정원은 그 정치 개입을 늘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집권을 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걱정을 하잖아요. 사실은 국정원은 해외 파트가 강화돼야 돼요. 네. 그리고 대북 관련 첩보가 공작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간첩을 조작해가지고 상황을 그 대선
총선 앞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우성 사건이 지방선거 예, 그렇죠. 앞두고 벌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 예, 건데 간첩 조작을 예, 해가지고. 그게 이제 남재준 때 만들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관이 그런 공작과 조작을 하느냐 이거는 현재 국회의원들의 몫이죠. 못하도록 감시 기능을 해야 되는 거고 국민적 감시는 댓글단의 기능처럼 이제 뭐 일배 등 이렇게 이제 막 그 순식간에 어떤 이슈가 나오면 글들이 막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감시를 해줘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지금 뭐 어버이 연합이나 뭐 등등 자유청년 연합이나 이런 단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움직임들을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거고 이후에는 국정원은 문재인 후보가 국정원의 기능을 바꾸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국정원의 그 요원들은 국가에 충성하려고 들어오는 분들이지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나쁜 짓 하려고 들어온 분들은 아니에요. 출발 자체는. 예. 군인들도 마찬가지잖아. 근데 군 통수권자가 어떤 거에 방점을 찍느냐, 어떤 보고서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최순실 같은 파동이 벌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민주적으로 권력기관을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예. 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 국정원이 운영이 될 수 있고 기무사가 운영이 될 수 있고 그 경찰이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너무 낭만적인 거 아니냐, 너무 안일한 거 아니냐라고 보는데 그 수장들, 그 장들 예를 들어서 행정부의 수장, 그 다음에 차관, 그 다음에 기관장들이 이제는 국민들의 그 민심을 파악하던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네. 1,000만 명이 동원이 돼서 촛불을 이어온 거는 유권자의 4분의 1이에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그렇죠. 예. 뭐 6분의 1이라고 보고 그럼 4분의 1이고 실제로 투표하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촛불의 대열에 합류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 촛불은 지금은 나를 지지하지만 내가 정치를 잘못하면 언제든지 저 촛불은 나에게 등을 돌릴 거다. 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등을 돌렸을 때가 언제냐면은 농민들과의 시위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이제 촛불 집회에 매번 나가면서 느끼는 거지만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은 현재까지 이 상황을 만든 것은 일부 정치인이 아니고 국민이었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가는 정부가 된다면 저는 권력기관의 이런 적폐 청산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꿈꾸는 세상은 저는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이 5년 안에 이룬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장기적 과제 그러니까 국정 아젠다를 뭐 2040년까지 놓고 본다거나 이렇게 좀 장기적 과제 놓고 중기적 단기적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대통령 그러니까 나의 대통령이라고 저는 명명을 해요. 나와 대통령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 예. 그러니까 나의 대통령, 마이 프레지던트의 개념으로 국민들이 하나하나 그 1대1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가면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고민하면 과도한 요구는 사실은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거의 이제 마칠 시간이 돼가는데. 현실적으로 될 것 네, 같아요. 저 하나 당부 아까 그 국정원의 활동을 이렇게 감시하고 계신다고 해서 아까 몇 가지 요런 거 우리가 감시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저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만약에 국정원이 작정을 하고 의지를 갖고 뭔가를 한다면 저는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것도 이번에. 제가 사실은 그렇죠. 세월호 때 상황실장을 했었어요. 네네. 세월호 참사 벌어지고요. 가짜 뉴스가 이제 유언비어잖아요. 그 그렇죠. 허무맹랑한 그 기사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있었는데 그것만 그거를- 그냥 읽으면 뭔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정확히 보셔야 될 것은 그 사진은요 바이라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 로고가 찍힙니다. 연합뉴스면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 출처가 있습니다. 근데 가짜 뉴스의 대부분은 사진에 그 바이라인이 없어요. 그 회사의 심벌이 없으니까 뉴스에 심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자. 그러니까 누가 쓴 건지 예를 들어 뉴스원이다. 그럼 뉴스원의 기자가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없는 거는 가짜 뉴스죠. 네. 그리고 이제 매체가 그게 등록되어 있는 매체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 보니까 인터넷 상으로 그러니까 그냥 1인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네.
이름을 검색해서 기사가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가 있는지까지 보고 펌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가짜뉴스를 저희가 파악이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저희가 촘촘히 지금 보고 있어요. 이 뉴스는 가짜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국정원 피해자라고 했는데 댓글 공작 때 가장 먼저 현장에 가가지고 그때 선관위하고 경찰이 어설프게 하는 바람에 네. 저희가 대치기를 당했잖아요. 지금 경찰은 그렇게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소위 말해서 새누리당이 네거티브 대응팀을 구성을 해서요. 네. 집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압력을 심하게 가했어요. 그래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대신 한교안 국무총리가 하는데 저희가 감시해야 될 대상은 한교안입니다. 네. 이분이 지금 책도 내고 의전하고 뭐 시계도 찍어내고 그러는데 뭔가 야심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특검 연장도 안 하고 있는데 한교안 국무총리가 뭐 하는지 실시간으로 24시간 들여다보고 이분의 행태를 낱낱이 실시간으로 저희가 계속 파악하는 것이 네.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 포인트다. 아, 그분도 사생활이 있으신데. 뭐 눈 감고 눈 뜨고. 네. 네. 계속 마칠 시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드려야 될 말도 많고 나눠야 될 이야기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질문 중에 하나로 그 참여정부에 같이 있으셨으니까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도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뭐 오랜 기간 같이 지내셨을 테고. 근데 최종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 거고. 그래서 단순하게 대세니까 뭐 이 사람을 해야겠다라고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문재인 후보의 강점이라고 하는 것을 좀 청취자분들께 얘기해 주면 좋을 것 안희정 같고. 후보의 강점도 같이 말씀해 그러니까요. 주셔야죠. 네, 후보들의. 2007년도 아, 잠깐만요. 그리고 저희가 시사 정비소이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사건들에 보면 이러이런 것들은 최소한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나 안희정 후보 혹은 이재명 후보에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 제안을 좀 해주시고 간단하게 좋겠습니다. 네. 정비해야 될 거는 공이 새 후보의 여성 정책과 여성 인력이 부족하다. 네. 부재하거나 부족하다. 그거 얘기 드리고 새 후보 공이다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그 문재인 후보의 강점은 2007년도 패배에서 비롯된 거예요. 2007년도. 2007년도에 선거에서 졌던 이유가 후보 준비를 제가 제대로 못했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2012년도 대선 때 2011년도에 이분이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게 된 과정인데 준비된 후보 검증해서 실수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정 운영 경험이 있어야 되고 네. 우리가 취약한 지역에서의 후보여야만 대선에 승리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지역으로 보면 영남이다. 네. 두 번째는 이분은 깨끗하다. 세 번째 이분은 국정 운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준비된 후보다라고 해서 이제 2011년도에 이분을 대선 후보로 이제 저희 진영에서 네. 한 건데 그래서 2012년도에 진 거는 결과적으로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우리의 판단할 때 준비가 부족했다.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보다 절실함이 부족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당의 그 역할을 없애버렸다.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선은 당의 역할을 강화한다. 그리고 4년 동안 준비가 됐다. 검증이 됐다. 그리고 우리가 취약했던 곳에서의 후보이기 때문에 강점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안희정 후보는 뭐냐? 이것을 역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안희정 후보랑은 사실은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처음 만났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전혀 뭐 생각하지 못했을 때 저는 노무현이 대통령 된다라고 생각하고 당에서 일을 했고 네. 그 일을 제가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신 분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2011년도에는 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 후보 만들기에 제가 함께 동참을 했고 그것이 2017년까지 이어왔기 때문에 안희정 네. 후보랑은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우리 김현 의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 진짜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뭔가. 죄송합니다. 더, 저희가 물어봐야 될 것도 많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오늘 1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지만, 4년간 의정활동 하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그냥 정치적 현안 얘기만 했습니다만, 안행위원으로서 계실 때 역할들이나, 뭐, 이제 국정원과 관련한 정보위,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많은데 또 불러주세요. 예, 좀 저도 아쉽다. 정부의 언론관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 청와대나 아니면 국정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 깊지 않기 때문에 현장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 들으니까 참 의미 있고 좋았던 시간인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도 꼭 나와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네. 겸해서 가장 친한 국회의원은 누가 있으세요? 가장 존경하는 분은 이해찬 의원이시고요. 예. 네. 그다음에 지금 뭐 하세요? 민주당 외교안보통일 국정자문회의 의장으로 계셔요. 네. 그리고 세종시 국회의원이시고요. 네.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시고요. 네. 경선 과정에서 엄정 중립에 위치해 계시고요. 후보가 정해지면 열심히 하시겠다는 그래서 게 그렇게 입장이고요. 가까우시니까 네. 빨리 모시라고요? 시사정에서 알겠습니다. 모시겠다고 얼른 딱 예. 확답을 해주세요. 네, 곧 모시겠습니다. 아, 네, 예. 김강진 의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자, 김현 의원님의 백으로 우리가 다음에는 또 이해찬 총리님을 한번 시사정비소에서 모셔서 얘기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마무리 말씀으로 한 말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내일이면 17차 촛불 집회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이 아니고 끝은 끝이 아닙니다. 끝은 시작이고요. 시사정비소가 정말 사회 곳곳에서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감시와 격려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인단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고요. 우리 김강진 의원 백수예요. 그러니까 곧 아빠가 될 뿐이니까요.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광고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저희 방송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그 마음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세요. 필리버스터로 대한민국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그렇죠. 날이었고요. 전 세계가 정말 필리버스터는 이런 거다 했던 날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필리버스터의 기록을 깬 김강진 의원에 이어서 저는 오늘 컷오프 된 것을 확인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한 날이 저는 오늘입니다. 1년 전에요. 그리고 지금은 문재인 후보 상황실 부실장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미애 대표의 특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아주 상큼하게 시작이 그러게요. 되네요. 컷오프 1주년을 맞이한 특집 네. 방송으로. 근데 컷오프 1주년인데도 1주년이 지나고 나서는 뭔가 엄청 많이 가지셨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는 추미애 대표 대변인 했는데 특보도 아니고 뭐 부특보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요. 아무것도 없어. 그 사이에 이 김광진 의원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여는 미래 예. 거기에 강연하고 그다음에 뭐 조직 사업하시고 김광진 의원님은 당직 하나가 없어. 당직 그러니까 하나.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니 네. 우리한테 처음에는 자기가 문재인 대표 최측근이다. 내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막상 캠프가 꾸려졌는데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 뭐 하시나요? 비밀 사업하고 있어요. 다 맞잖아요. 스몰비. 아무도 몰라. 저는 뭘 알아요. 하는지. 저는 알아요. 그런가요? 네, 곧 조만간에 캠프 직책 맡으실 겁니다. 그렇군요. 대표한테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맨날 저랑 같이 쓴소리예요. 쓴소리 담당이어가지고 대표님이 싫어하시나 봐요. 큰일 났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네. 자, 기왕에 이제 말씀을 시작하셨으니까요. 캠프의 상황실 부실장 이제 이런 직함을 맡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많은 분들은 상황실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네. 부실장이라고 하면 정말 어떤 역할 자체가 있는 건가. 또 특히나 정치권에서 보면 뭐 실장, 본부장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네. 역할 한 6명. 네. 많긴 많구나. 왜냐하면 현역 의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음. 이제 각 파트별로 뭐 네. 조직을 담당한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특히 엊그저께
발족식을 했는데 안보 포럼이라고요. 네. 그 이번 대선이 아마 일자리 문제와 안보 문제가 가장 그 국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잘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번으로 보면 일자리 그다음에 안보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안보에 무능했고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김광진 의원이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안 여줘 안보 포럼에. 왜냐면은 알아서 어련히 잘할까 이런 안보 것도 포럼에 있고 안 여줘. 나 뭐 직책을 맡기면 문제가 있나 봐. 아, 큰일 났어. 너무 잘 싸워가지고 어르신들이 조금 좀 부담스러워하나요? 뭐 그건 아니고 제가 열심히 김광진 의원에 대해서 세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진짜 안보 포럼을 따로 만들어야겠어. 네. 청년 안보 포럼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 기왕에 나왔으니까요. 이 방송 듣는 분들이 저도 그렇고 좀 헷갈리는 직책이 있어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실장이라고 하는 강기정 의원이 하는 상황실장이 있고 또 송영길 의원이 하는 그 종합선대본부장. 네. 그러면 그 두 사람이 거의 똑같은 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똑같지 않고요. 본부장은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송영길 의원이 더 높죠. 그래요? 네, 더 높고 그다음에 강기정 의원은요.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청와대 시스템으로 보면 비서실장이 있고 그다음에 국정상황실이라는 게 있어요. 국정상황실은 그 이제 하부 단위가 워낙 많죠. 뭐 군도 있고 국정원도 들어오고 검찰 그다음에 행정부의 각 파트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유기적으로 잘 이제 실무적으로 관장하는 게 이제 상황실이라고. 김광진의 시사정비소. 시사정치 팟캐스트의 안티에이징. 듣다 보면 혼이 정상화되는 방송. 오늘도 뉴스와 썸 타는 두 남자의 수상한 정비소 문을 엽니다. 저는 서울말 쓰는 꿀잼 김광진입니다. 하트 유발자 정주식입니다. 예. 계속 그 장 PD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혼이 정상화되는 방송을 위해서라도 빨리 장 PD님의 건강이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장 PD님 빨리 돌아오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셨던 분입니다. 예고가 나가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 궁금증들을 달아주시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김현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와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광진 의원하고 한방 쓰는 김현입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요? 정확히는 제가 김현 의원님 집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그 여의도 사무실 사무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도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예. 네. 일단 뭐 오셨으니까 저희 시사정비소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 시사정비소 출연한다고요. 김광진 의원 얼굴 오늘 이 사무실에서 며칠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이고요. 어제는 김광진 의원이 1년 전에 보면 되고요. 그 위에 이제 비서실장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캠프 안에 비서실 또 임종석 비서실장이 있지만 대선이라는 그 선거는 굉장히 큰 선거거든요. 저희가 네. 투표소만 하더라도 19,000개가 이제 해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거이만큼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위원장이 253개 네. 지역위원회잖아요. 그거는 이제 공조직이 그렇고 이제 뭐 직능 조직도 있고 부분별 조직도 있고 이제 이런 제반의 조직들이 잘 작동되는 거를 조직본부에서도 하지만 조직본부가 또 사고 없이 되는지를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챙겨보는 일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되나 민원실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러니까 빨리 제 민원부터 좀 해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종합 상황실이 그 외부적인 어떤 위기에 대응하는 역할도 한다 하셨는데 네. 어제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 문재인 캠프의 어떤 예비 내각 뭐 이런 그거는 리스트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어떻게 김경수 대변인이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법률 자문을 지금 구하고 있고요. 네. 이제 곧 조만간 이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그러니까 최초에 유포한 사람, 그다음에 퍼 날른 사람까지 포함해서
근데 책임을 정확하게 묻겠다는 예비 거죠. 내각이라 그러면 약간 장 차관 인사를 이렇게 쭉 네. 기사화했으면 그래도 예비 내각이라고 하는 말이 근데 맞을 것 같은데 그 어제는 그냥 캠프에 있는 사람들을 청와대 직제로만 바꿔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아니에요. 쓴것 장관도 같아. 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도 있는데 매우 소상히 아는 분이에요. 아, 왜냐하면 청와대 그 이제 명단 나온 걸 보면 그 분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고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잖아요. 그러면은 인수위가 없는 게 상태여서. 되기 때문에 네. 청와대는 바로 있는데 붙자 들어가는 사람 치고 별로 일하는 역할이 잘 없다라고 네.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네. 어떤 자리인가요? 사실은 종합 상황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캠프 안에 7개 본부가 있고요. 그 7개 본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조직, 그다음에 비서실, 전략, 홍보, SNS, SNS, 미디어, 미디어. 음. 하나가 뭐죠? 총무. 아, 네. 정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정무. 근데 총무는 뭐 그냥 심부름하는 데니까요. 그 7개 본부 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소통되는지와 함께 바깥에서 벌어진 일, 긴급한 상황이 네.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점검하고 그 촘촘히 챙기는 일이 종합 상황실이고요. 거기에 이제 위기 대응하는 팀도 있고, 그 다음에 현안 대응하는 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략도 수립하는 게 있는데, 저는 아마 제가 이제 2012년도에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연루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기정 의원이 종합 상황실장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외부에서 좀 그 선거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소지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들여다보는 일이 부실장의 역할이고요. 이렇게 이제 캠프가 어떻게 구성돼서 운영되는지 또는 문재인 후보가 어떤 전략으로 이번 대선에 임하는지를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그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부실장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무실에 박혀가지고 24시간 컴퓨터랑 씨름하는 일이 아니고요. 부실장이 네. 막 10명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